안녕하세요. 저는 36세 남편과 아들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워킹맘입니다. 대한민국의 워킹맘 여러분, 모두 힘드시죠? 직장 다니랴, 육아하랴, 살림까지 정말 몸이 3개라도 모자랄 텐데 저의 빵 터지는 사연 들으시고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 사연을 몇 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들처럼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을 나왔고 취업을 위해 스펙 쌓는다고 2년을 더 공부만 했습니다. 대기업에 인턴으로 들어가 아주 운 좋게 정규직이 됐답니다. 이때부터는 공부는 놓게 됐고 회사 일을 죽어라 했던 것 같아요. 밀려나지 않고 상사들에게 잘 보이려고 무던히 일을 열심히 했죠. 회사 다니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이해하시고 공감하실 거예요. 저는 대학 졸업 후에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저보다 4살이 많고 진작 다른 대기업에 취직해서 과장식이나 되어 있었답니다. 능력도 좋고 똑똑해서 빨리 취업했고 진급도 최우선순위로 해서 최연소 과장이었죠. 저희는 둘 다 대기업에 다니는 데다 이제는 연애보다 결혼 생활이 더 어울릴 것 같아 바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이가 과장을 단 지 2년 만이랍니다. 결혼 생활을 솔직히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제대로 즐기진 못했어요. 대기업 특성상 업무가 끝이 없기 때문에 야근은 일상이었고 주말 근무도 자주 나가야 했습니다. 물론 나가지 않고 쉬어도 되긴 하지만 휴일에 일하는 분위기로 기울어지면 주말에도 어김없이 회사에 나갔어요. 그래도 저는 부서 팀장을 잘 만나서 괴롭거나 스트레스가 심하진 않았어요. 보통 자기 일을 부하 직원에게 떠맡기는 상사가 많은데 저희 팀장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일은 물론이고 도리어 후배 업무를 하나하나 체크해주고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채워주셨습니다. 성격도 아주 착한 데다 얼굴까지 예뻐서 후배 여직원들에게는 워너비 같은 대상이었어요. 제가 이런 상사를 만나 비교적 수월한 회사 생활을 하는 반면 남편은 많이 까다로운 상사를 둔 것 같았어요. 저녁에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 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면 항상 한숨을 쉬고 대답했어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야. 회사 생활은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오빠는 맨날 표정이 어두워. 아픈 사람 같다고. 그렇게 대충 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봐봐. 오빠가 누구 때문에 괴로운지 말이야. 아니야, 미안아. 난 정말 괜찮아. 회사 사람들도 다 좋고 일도 만족해. 피곤한 것 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만성 피로인 거지. 오빠 보약이라도 한 제 해줘야겠다. 얼굴이 푸석푸석한 게 누가 새 신랑으로 보겠어. 보약은 무슨. 미안아. 그나저나 미안해서 어쩌지? 우리 그 이세 갖는 거 말이야. 조금 늦추자. 내가 차장 달고 나서 낳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 나도 아직은 회사 일에 전념하고 싶으니까 3, 4년 뒤에 오빠 차장 달면 그때 가지자. 남편과 저는 맞벌이인 데다 아이를 돌볼 사정이 되지 않으니 이세 낳는 걸 늦추기로 했습니다. 이듬해 저희 부부는 별다를 것 없이 회사 생활을 하며 신혼으로 지냈습니다. 붙어있는 시간이 적다 보니 신혼이 저절로 길어지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밤마다 잠꼬대를 심하게 했는데 저를 깜짝 놀래키곤 했습니다. 잠꼬대라고 하기에는 발음이 너무 정확했거든요. 부장님,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안으로 다 해결하겠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이가 꿈에서도 직장 상사에게 혼이 나는 건지 부장님을 외치며 연신 비굴하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이게 한두 번이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일주일 내내 악몽에 시달리는 듯이 꿈을 꾸고 잠꼬대를 하고 있으니 걱정이 된 저는 남편에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오빠, 부장이란 사람이 누구야? 어떻게 생겨먹은 놈이길래 오빠가 맨날 비는 거야? 어?
자기가 우리 부장님을 어떻게 알아? 맨날 잠꼬대로 죄송하다고 비는데 왜 모르겠어. 그놈이 오빠한테 무슨 짓 하길래 맨날 그렇게 비굴하게 사과하는 거냐고. 내가 요즘 업무 실수가 잦아서 혼이 좀 났어. 그래서 잠결에 부장님한테 죄송하다고 사과했나 보다. 미안하,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어떻게 신경을 안 써? 그 부장이라는 놈이 오빠 많이 힘들게 해? 답답하게 숨기지만 말고 터놓고 이야기 좀 해봐.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겠지만 같이 욕이라도 하면 속이 후련할 거 아니냐고. 미안하, 여보, 그런 거 아니야. 넘겨짚지 마. 회사 생활이 다 똑같은 거 몰라? 상사한테 까이고 후배들이 치고 올라와서 스트레스 받는 거. 그냥 이런저런 스트레스가 쌓여서 나도 모르게 잠꼬대한 모양이라고. 제가 더 말해봤자 남편이 터놓고 말할 것 같지 않아 그냥 알겠다고 대답하고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한편 저희 회사 같은 팀의 팀장님은 40대 초반의 싱글이었고 빼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성격도 좋고 배울 점도 많은 데다 후배들에게 존경까지 받고 있었으니 탐내는 남자들이 많았어요. 회사에 이혼한 부장이나 노총과 과장들이 막 들이댔는데 하나같이 거절당하고 망신만 당했죠. 이에 저는 팀장님에게 소개팅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저와 사적으로도 인연이 되면 좋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팀장님, 소개팅해 보시지 않을래요? 저희 오빠가 팀장님이랑 동갑인데 아직 싱글이에요. 제 눈엔 오빠가 그저 그런데 주변에서는 다들 1등 신랑감이라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키도 크고 얼굴도 봐줄만하고 직장도 공기업이라 탄탄해요. 지금 친오빠를 나한테 소개시켜준다고, 미연씨? 내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인가? 당연하죠. 팀장님은 제 롤모델이자 최고로 예쁜 여자예요. 팀장님 같은 분이 제 올키가 된다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미연씨는 마음씨도 참 예뻐. 날 그렇게 깊이 생각해줘서 진심으로 고마워. 근데 말이야, 나 사실 사귀는 남자가 있어.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는데 오래 사귄 애인이 있단 말이야. 네? 정말요? 그런데 왜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쉽다. 우리 오빠랑 이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할 수 없죠. 근데 팀장님, 남친은 뭐 하는 분이에요? 그냥 우리랑 똑같은 회사원이야. 나중에 기회 되면 보여줄게. 그게 안 되면 결혼식장에서 보여주든가 할게. 헉, 결혼까지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사귄 지 얼마 안 되셨다면서요. 그렇긴 하지. 근데 나랑 그 남자가 나이가 좀 있잖아. 40대가 넘었으니 연애를 짧게 하고 결혼할까 생각 중이야. 벌써 프로포즈는 받았어. 헉, 대박! 우리 팀장님 이렇게 한 번에 많은 소식 들려주시다니 어떤 남자인지 진짜 보고 싶네요. 아쉽게도 팀장님이 만나는 남자가 있어 친오빠 소개팅은 물 건너가고 말았습니다. 어떤 남자인진 몰라도 진짜 운이 좋은 남자였죠. 그런데 며칠 뒤 회사에서 퇴근하고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데 제 롤모델인 팀장님이 남자와 같이 걸어가고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조금 거리가 있어 인사를 하기에는 곤란해 멀찌감치해서 어떤 남자인지 얼굴을 봤어요. 보통 키에 얼굴이 별로였고 배도 불룩하게 나온 아저씨가 따로 없었습니다. 천상 미모 팀장님이 어쩌다 저런 폭탄급 남자와 사랑에 빠지게 된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답니다. 우리 친오빠와 만나면 딱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사람 마음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니 어쩌겠어요. 그냥 속으로 팀장님을 응원해주는 수밖에 없었죠. 다음 날 아침 회사에서 업무 시작하기 전에 팀장님에게 어제 퇴근길에 남자친구와 걷는 걸 봤다고 말해줬어요. 마음에 없는 소리긴 하지만 꽤 잘 어울리는 커플이라고 이야기해줬죠. 팀장님, 어제 남자친구 봤어요. 꽤 근사한 분이시던데요? 어머, 미연 씨가 봤구나. 어제 남친이 회사 앞에 데리러 왔는데 그때 봤나 보다. 정말 괜찮았어? 네? 아, 네네. 푸근하고 둥글둥글한 매력이 있던 것 같아요. 맞아, 내가 그거에 반했어.
사람이 모나지 않고 생긴 것처럼 둥글고 착해. 내가 사진 보여줄까? 카톡 프사에 정면 사진이 있으니까 보여줄게. 팀장님은 제 칭찬에 신나서 자기 남자친구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사진으로 봐도 팀장님이 너무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런데 팀장님 눈빛이 사랑에 빠진 여자 그 자체였으니 괜한 소리를 하지 못하고 넘어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팀장님 말고 다른 여직원이 저희 친오빠를 소개해달라 하더군요. 저보다 2살 많은 상사였는데 성격도 괜찮고 얼굴도 예쁜 편이어서 긍정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친오빠한테 카톡으로 소개팅을 제안하게 됐는데 바로 수긍해서 만남이 성사됐답니다. 주말에 2사람을 한자리에 불러놓고 소개를 해주고 저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둘이 어떻게 하든 알아서 할 테니 결과를 기다려보기로 했죠. 월요일에 회사에 갔더니 그 상사는 저희 오빠를 엄청 마음에 들어 했어요. 다시 만나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미연 씨, 자기 오빠가 내 전화를 안 받아. 미연 씨가 전화해서 연락 좀 주라고 그래. 네? 언니가 마음에 들어 하는데 우리 오빠가 튕기는 거예요? 그 인간은 쥐뿔도 볼 거 없으면서 언니한테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네요. 언니, 정말 우리 오빠가 마음에 드세요? 그런데 연락도 안 하고 씹는데 열받고 화나지 않으세요? 처음엔 그랬는데 그게 뭐 대수인가 싶더라. 아쉬운 사람이 우물을 찾는 거지. 난 자기 오빠가 너무 마음에 들어. 놓치고 싶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꼭 연락 좀 해주라고 전해줘. 저희 대화를 들은 팀장님은 감탄사를 자아내며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이야, 미연 씨 오빠가 진짜 멋진 사람인가 보네. 지영 씨가 소개팅에서 애프터 신청을 못 받았는데도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는 걸 보니까 괜히 샘나네. 그러자 지영 선배가 농담스레 대답했습니다. 팀장님, 미연 씨 오빤 제 거예요. 눈독 들이지 마세요. 아우, 진짜 반했나 보네. 어떤 남자인지 나도 한번 보고 싶다.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팀장님이 한번 만나줬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여하튼 팀장님은 남자친구와 연애를 아주 잘 하고 있었고 저희 오빠는 제가 소개팅해준 지영 선배가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고 차버렸습니다. 주선자인 제가 곤란하니 한 번 더 만나보라고 그렇게 설득해 봤는데도 오빠는 한 번 아닌 것 같으면 끝까지 아니라며 지영 선배에게 끝내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저는 회사에서 지영 선배와 어색하게 지내게 됐고요. 제가 이렇게 시트콤 같은 재밌는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남편은 더 힘들어졌는지 얼굴이 완전 잿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빠, 얼굴이 왜 이렇게 까매졌지? 게다가 살도 쪽 빠진 것 같네. 안 되겠다. 보약이랑 영양제 좀 해줘야겠어. 아니야, 난 괜찮아. 괜한데 돈 쓰지 말고 적금이나 잘 들어. 우리 그 정도로 빠듯하지 않거든? 잔소리 말고 내가 해주는 약이나 제대로 먹어. 그리고 기운 좀 내. 무슨 남자가 이렇게 빼빼 말랐어? 알았어. 보약 먹고 힘내서 열심히 일할게. 오빠, 아직도 회사에서 부장이라는 놈이 괴롭혀? 아니, 그런 거 없다니까. 미연아,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밥이나 먹자. 나 밥 먹을 땐 회사 이야기하기 싫어. 알았다, 알았어. 남편 눈치 보느라 묻고 싶은 것도 제대로 물어보지도 못하네. 밥 많이 먹고 혼자만 끙끙 앓던가 해. 그이는 끝까지 회사 일을 입 밖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날이 지나갈수록 남편이 잠을 거의 못 자고 설치더니 나중에는 맥주를 냉장고에 채워놓고 자기 전에 연거푸 들이마시고 취한 채 침대에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무슨 일인지 말해보라고 어르고 달래봐도 그이는 입을 꾹 닫고 답답하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이는 다른 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꼭 회사 이야기만 나오면 까칠하게 나왔답니다. 걱정하는 사람 생각도 좀 해줘야 하는데 무조건 괜찮다, 혼자 알아서 하겠다고 나오니 아주 그냥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도록 남편은 매일 맥주 한 캔씩 꼭 먹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제가 말해봐야 아무것도 대답해주지 않으니 저도 알아서 해라 하는 생각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죠. 그런데 주말에 집 청소를 하며 서재에서 약봉투를 하나 발견했어요. 남편 이름이 쓰여 있었고 약 내용을 보니 우울증에 효과가 있다고 적혀 있더군요. 그이가 저 몰래 정신과를 다녀와서 약을 타온 겁니다. 세상에, 신혼부부로 행복해야 할 시기에 우울증 약을 먹고 있으니 얼마나 가슴이 쿵쾅거리던지 남편에게 안쓰러움보다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온 남편을 붙잡고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오빠, 이거 뭐야? 우울증 약?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이 정도로 심각해진 거야? 미연아, 네가 그걸 어떻게 찾았어? 서재 책장에 숨겨놨었는데. 청소하다가 찾았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당신이 왜 이 우울증 약을 먹는지 알아야겠어. 오빠, 나 때문에 우울증 걸렸어? 아니면 회사 그 부장이라는 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미연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요즘 무기력하고 피곤해서 병원에 갔더니 약을 이렇게 처방해 준 거야. 그리고 우울증은 대한민국 거의 모든 사람이 앓고 있는 병이라고 했어. 걱정하지 않아도 돼. 끝까지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하는 남편에게 저는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야, 이 비겁한 놈아! 내가 누구야? 당신 마누라야! 우린 부부라고! 서로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솔직히 말하고 풀어가야 한다고!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거라면 집어치워. 그리고 당장 무슨 일 때문에 이 약 먹게 됐는지 설명해. 미연아. 미안해. 내가 못난 놈이라 말하지 못했어. 지금 다 고백할게. 내 회사 생활 이야기 다 들려줄게. 제가 호통을 치고 협박의 눈빛을 보냈더니 그제야 자기가 왜 그렇게 잠꼬대를 하고 술을 마시고 잠자리에 누우며 우울증 약까지 먹게 됐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대로 상사라는 놈의 악행 때문이었는데 그 내용은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회사 김 부장이라고 있어. 내가 말 다닐 때부터 같은 부서 상사였지. 김 부장이 자기 할 일을 나한테 거의 다 떠넘겼어. 지는 노가리 까고 쉬거나 놀았지. 이런 일은 다른 회사에도 빈번하니까 다음으로 넘어갈게. 내가 차를 산 이후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김 부장 집으로 모시러 가고 모셔다 드렸어. 운전기사 노릇을 한 거지. 내가 못하겠다고 하니까 바로 쌍욕하면서 인사점수 빵점으로 주고 진급 못하게 막는다고 협박했어. 그뿐만 아니라 매일 넘쳐나는 일을 나한테 거의 다 시켰는데 내가 조금의 실수라도 하게 되면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거나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기도 했어. 또 부장 조카가 중학생인데 학교 숙제를 나한테 대신해주라고 시켰어. 서술형 문제 같은 건 해답이 없으니까 나한테 잘 써주라고 한 거지. 그 밖에도 악덕한 짓을 많이 했어. 김 부장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매일 부장 꿈을 꿔서 잠꼬대를 한 거고 자기 전에 술을 마신 거야. 그리고 이 정신과 약도 김 부장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타온 거고.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김 부장이라는 이 개 같은 놈은 진상 중에 개진상이었습니다. 부하 직원 부려먹는 건 그렇다 치고 자기 조카 숙제를 왜 제 남편한테 시키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인사 점수를 낮게 줘서 진급 누락시킨다고 협박까지 한 걸 보니 사악한 악마가 따로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들더군요. 김 부장 집에 찾아가서 난리를 피워볼까 생각도 해보고 회사로 찾아가 제 남편 건들지 말라고 경고를 해볼까도 생각해봤죠. 또 회사 게시판에 고발을 할까도 고민해봤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은 제발 가만히 있으라고 부탁하더군요. 여보, 김 부장 빽이 장난 아니야. 일을 그렇게 못하는데 부장까지 올라간 거 보면 모르겠어? 정확하진 않은데 회사 대표의 조카라는 소문이 있다고.
그 인간이랑 싸워봤자 손해보는 건 나란 말이야. 그래서 가만히 있겠다고? 아니, 난 그렇게 못해. 당신 회사 때려치워. 난 회사 게시판에 고발할 테니까. 그리고 같이 노동청에 가서 신고하자. 손찌검한 거, 정강이 때린 거, 막무가내로 지 조카 숙제까지 시킨 거 다 돌돌 말아서 엿먹이자고. 여보, 미안하. 나 조금만 참으면 돼. 1, 2년만 있으면 차장 후보에 올라간다고. 그때가 되면 부서도 바뀌고 김 부장 얼굴도 매일 보지 않아도 돼. 여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하겠어. 다른 회사 이직한다고 해도 지금 같은 대기업에 경력직으로 들어가는 건 힘들어. 당신도 알잖아. 난 당신이 그런 취급 당하면서 계속 그 회사에 남는 걸 찬성하지 않아. 그냥 중소든 중견이든 적당한 회사 들어가서 마음 편하게 다녀. 그게 현명한 결정이야. 안 돼, 미연아. 그러지 좀 마. 자기가 이렇게 나올까봐 내가 말하지 않은 거야. 직장인들 중에 나처럼 마음고생하지 않는 사람이 어딨겠어. 다 참고 사는 거라고. 여보, 나 조금만 버티면 차장 달고 부장도 달 거야. 그래서 이 회사에 임원까지 올라가고 말 거라고. 내 꿈이 회사에 있는데 그 김 부장 하나 때문에 송두리째 포기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그래서 그냥 다 참고 넘어가자고? 계속 당하면서 회사에 다니겠단 말이야? 나 이 회사에 10년 넘게 몸과 마음을 바쳤어. 그 인간 하나 때문에 포기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미연아, 괜한 짓 하지 말아줘. 신문고에 고발하게 되면 난 끝장이야. 이 바보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고발했다고 사람을 잘라. 아, 진짜 답답한 남자네. 회사에서 직급은 곧 권력이야. 그건 변하지 않는다고. 여보, 진짜 부탁할게.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줘. 그이가 애원하는 눈빛으로 말하는데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당장은 김 부장이라는 놈을 작살내지 않기로 하고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남편 걱정을 가득 안고 저는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일했어요. 괴롭히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일하는 것도 참으로 큰 복이라는 걸 알았죠. 천사 같은 팀장님은 연애를 하면서 더 밝아져 후배들에게 더 잘해줬답니다. 그러다 곧 팀장님은 회사 직원들에게 청첩장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한 장 받았어요. 진심 어린 축하의 말을 전하고 꼭 참석해서 축복해드리겠다고 약속했답니다. 여하튼 팀장님은 결혼 발표 이후 준비한 게 많았는지 월차와 연차를 자주 써가면서 회사를 빠졌어요. 팀장님의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 저는 아주 놀랄 일을 겪게 됐습니다. 남편이 잠든 사이에 또 김 부장에 대한 잠꼬대를 하는 바람에 속이 너무 상해서 자답게 거실에 나와 물을 마셨습니다. 안쓰러운 남편 때문에 달아난 잠은 다시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이의 핸드폰을 열어봤어요. 잠금을 걸어놓지 않아 손쉽게 핸드폰 안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죠. 먼저 통화 목록을 보니 김 부장과의 수십 통의 내역이 보였어요. 한 회사에서 일하면서 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카톡 창을 열어봤는데 저는 거기서 끔찍한 걸 보게 됐습니다. 이대로 김 부장이라는 놈을 무시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 몰래 작전을 짜서 김 부장에게 처절한 복수를 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김 부장을 무너뜨릴 무시무시한 무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평일에 월차를 내고 남편의 회사로 향했죠. 이제는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상황까지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대기업이라 안내데스크에서 방문증을 받는데 조금의 시간이 걸렸고 저는 무기와 함께 회사 안으로 무사히 들어가게 됐어요. 제대로 칼춤을 추리라 다짐하며 남편이 일하는 부서로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 일을 하고 있어 저에게 관심을 두는 사람은 없었어요. 아무도 제 앞을 가로막지 않으니 오히려 좋았죠. 그리고 넓은 사무실 안을 돌다 보니
김 부장이라는 놈이 멀리서 제 남편을 혼내는 걸 보게 됐습니다. 따로 사무실이 있는 게 아니고 칸막이형 사무실이라 모든 직원들이 보고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여태 아무도 제 남편이 괴롭힘 당하는 걸 묵살하고 있던 겁니다. 조직 생활에 더럽고 어두운 면이 적나라하게 비추던 광경이었죠. 어쨌든 김 부장의 쩌렁쩌렁한 목소리 덕분에 칸막이를 돌고 돌아 그놈과 제 남편 근처까지 걸어갔어요.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제 남편이 어떻게 깨지고 있는지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이윽고 김 부장이 남편의 정강이를 구둣발로 걷어차더군요. 그리고 남편이 몸을 숙여 정강이를 잡자 머리에 주먹을 박더라고요. 학교 일진 뭐라 할 게 아니라 어른들부터 이런 개같은 관습을 그만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김 부장은 남편을 몇 대 때리고는 쌍욕을 시작했습니다. 야, 이 붕따가, 너 아메바야? 내 조카 숙제가 그렇게 어렵냐? 이거 서술형이라 꽉 채워서 써야 한다고 했잖아. 근데 절반이나 공백을 남겨둬? 이런 무식한 새끼. 너 같은 놈이 대학 나왔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부장님, 제가 국어 서술형을 오랜만에 풀어봐서요. 그래도 제가 쓴 답을 보면 꽤 괜찮아요. 저 믿고 아드님께 이대로 숙제 제출하라고 하시죠. 이 새끼가 기어오르네? 야 임마, 네가 뭔데 숙제를 내란 말아야? 당장 다시 써와! A4 용지에 빼곡히 적어오란 말이야! 네? 다시 해오라고요? 왜? 더 맞고 싶냐? 이리 와봐. 조인트 한 대 더 날려줄게. 김 부장은 남편의 정강이를 또 한 번 구둣발로 차더군요. 그리곤 자기 조카 숙제 말고 다른 지시를 또 내렸습니다. 야, 내 조카 숙제 다 하고 네 법인카드로 홍삼이랑 로열 젤리 좀 사와. 내가 요즘 몸이 피곤해서 그거 좀 챙겨 먹어야겠으니까. 네? 부장님, 그건 좀... 지난번에도 제 법카로 생필품 사셨잖아요. 얼마 전에 인사팀에서 경고받았어요. 개인 물품 사다 걸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 새끼가 오늘따라 말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인사팀 그놈들은 허구한 날 주둥이나 터는 것들인 거 몰라? 지들이 회사 직원을 멋대로 자를 수 있을 것 같아? 야 임마, 내가 나중에 이 회사의 주인 될 인물이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니놈 인생 핀다고. 이 과장, 내년 말에 차장 진급 후보지? 자네 누구의 명령을 따르고 누구 줄을 타야 하냔 말이야. 알아들어 처먹었으면 그만 내 눈앞에서 꺼져. 저는 남편이 어떻게 당하는지 두 눈으로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칼춤을 추기 위해 칸막이를 지나쳐 남편을 밀치고 김 부장의 면상에 싸대기를 날렸습니다. 제 손찌검에 김 부장 안경이 날아갔고 볼에 손바닥 자국이 남았어요. 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말과 함께 부장놈의 양뺨을 박자에 맞게 날렸습니다. 그러자 김 부장이 얼굴을 감싸며 누구냐고 묻더군요. 이봐요, 누구세요? 아니 누구신데 다짜고짜 손찌검을 하시는 거예요? 나, 여기 있는 이 과장 와이프 되는 사람. 네가 멋대로 부려먹고 때리고 있는 이 사람 아내란 말이야. 이 나쁜 자식아. 너 오늘 끝장인 줄 알아. 제가 손찌검하는 동안 남편은 옆에서 얼어붙은 채 입을 떡하니 벌리고 놀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저는 이판사판 개판 아사리판을 만들 작정이었으니 부장놈의 따기와 정강이 머리통을 사정없이 갈겼습니다. 고통의 비명이 터져나오자 직원들이 몰려들어 저를 말리더군요. 그제야 김 부장이 정신을 차리고 안경을 쓰더니 저에게 삿대질을 하더군요. 당신 뭐야? 남편 상사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고 이따위 짓을 벌이는 거냐고? 잘 알지. 갑질하는 놈들 중에 최악의 놈이라는 걸. 이 개자식아. 네가 내 남편한테 한 짓 모두 핸드폰으로 찍었어. 그러자 김 부장이 콧방귀를 뀌더군요. 이봐, 몰래 찍은 건 증거 효력이 없어.
당신은 우리 회사 직원도 아니잖아. 여기 무단 침입한 죄가 더 클 거라는 건 생각 안 해봤냐? 이 과장, 이 아메바 같은 새끼, 감히 마누라를 데리고 와서 날 공격해? 이젠 네 놈 인생 끝이야. 내가 너 회사 쫓아내고 다른 회사에 입사 못하도록 싹 다 막을 거야. 어이 김 부장, 내 남편한테 짓거리지 말고 나랑 얘기하지? 당신 어디 소속이야? 회사가 어디냐고? 내가 니년도 회사 생활 못하게 조져버리겠어. 명함 내놔봐. 명함? 그래, 이제 명함 꺼낼 때가 됐지. 내가 무기 하나 가져왔는데 니놈 인생에 이제 핵폭탄이 터질 거야. 제가 가져온 무기가 멀찌감치 있어서 손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무기가 움직여서 칸막이를 돌아 김 부장 앞에 다다랐답니다. 제가 준비해온 무기는 다름 아닌 제 팀장님이었습니다. 사실 팀장님이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이자 곧 결혼할 남자가 김 부장이었습니다. 팀장님이 보여준 카톡 사진과 제가 남편 핸드폰을 훔쳐보며 확인한 김 부장이 동일 인물인 줄 알고 팀장님에게 사실을 전했습니다. 제 남편이 고백한 내용을 모두 알렸더니 두 손을 부르르 떨면서 저와 같이 월차를 내고 이 회사로 온 것이었습니다. 부장은 팀장님을 보고 화들짝 놀라며 여길 어떻게 왔냐고 물었어요. 아니, 자기야. 자기가 여긴 웬일이야? 이 여자랑 아는 사이야? 찰슨 씨, 이런 사람이었어? 설마 했는데 진짜 바닥이었구나. 미연 씨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았지만 진실이 아니길 바랬어. 나한텐 엄청 착한 척하고 배려 깊은 척하더니 모두 연기였구나. 자기야, 이건 오해야, 오해. 그냥 후배가 일을 개떡같이 해서 혼을 낸 것뿐이라고. 당신 조카 논술 숙제를 이 과장한테 시키는 게 회사 일이야? 그리고 법인카드로 영양제까지 사 먹어? 네가 걸리기 싫으니까 후배 법인카드로 사오라고 하는 당신은 진짜 쓰레기다. 나중에 문제가 될 여지를 모두 후배에게 떠넘기고 문제가 되면 혼자만 빠져나오려는 거지? 자기야, 은정아, 이러지 마. 내가 요즘 회사 일로 너무 예민해서 이런 거야. 그리고 조카 숙제는 이 과장이 스스로 해주겠다고 나서서 시킨 거라고. 맞지, 이 과장? 그 순간 남편은 제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김 부장의 얼굴에 주먹을 한 대 꽂아 넣었답니다. 이 쓰레기 같은 놈, 구라 좀 작작 쳐. 나도 이제 네 놈 면상 보는 거 질려버린다. 너한테 시달린 걸 생각하면 영혼이 찢어진 기분이라고. 이 자식이 감히 상사를 때려? 이거 하극상이야. 너 회사 생활 그만두고 싶어서 환장한 거냐? 김 부장의 말이 끝나자 다시 팀장님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철순 씨가 뭔데 이 사람을 회사에서 내보내겠다는 건데? 뭐냐고, 말해봐. 그건 자기 작은아버지가 우리 회사 전무님이니까 그 백으로 내쫓겠다는 건데. 자기야, 내가 흥분해서 그런데 이 과장 이놈 정말 나쁜 놈이야. 지금 나한테 한 짓 봤지? 이거 말고도 망나니 짓 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리고 이 회사 전무님이 내 작은아버지야. 당신 친척이 아니라고. 우리 결혼하게 되면 나한테도 작은아버지가 되는 거잖아. 자기야, 화내지 마. 예쁜 얼굴 망가진다. 김 부장은 사악한 성질머리 말고도 눈치가 더럽게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결혼이 성사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팀장님이 김 부장의 귀싸대기를 3대를 연타로 타다닥 때리고는 통보했습니다. 이 멍청한 놈아, 이 상황에서 내가 너랑 결혼을 하겠니? 네가 어떤 놈인지 다 알게 됐는데 너한테 시집을 가겠냐고. 네가 방금 이 과장님한테 끝장이네 어쩌네 했지? 근데 그거 알아? 오늘 끝장나는 건 이 과장이 아니라 바로 너야. 은정아, 왜 이래? 이건 그냥 단순한 해프닝이야. 별일 아니라고. 자기야, 화 풀어.
나도 이 과장한테 잘못한 건 없지만 사과할게. 등신, 아주 혼자서 생쇼를 해라. 난 벌써 헤어지기로 결심했거든. 그리고 지금 작은 아빠가 이리로 오고 계시거든? 네가 어떤 놈인지 방금 이 과장님한테 한 짓 동영상을 보내드렸어. 이제 곧 넌 파멸할 거야. 뭐? 헤어지자고? 그리고 전무님이 여기로 오신다고?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우리 이러지 말자. 내가 사과할게. 이 과장 미안해. 그리고 이 과장 재수씨, 내가 죄송합니다. 사과 받아주시고 우리 여기서 빨리 끝냅시다. 전무님 오시기 전에 해산하자고요. 김 부장이 구경하던 직원들에게 빨리 자리로 돌아가라고 소리치고 저와 남편도 돌아가 달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전무님이 임원들과 사무실 안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김 부장은 가까이 다가온 전무님에게 90도로 숙이며 인사를 하더군요. 전무님, 여기까진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부르시면 제가 올라갈 텐데요. 아, 내 조카 딸이 왔다고 해서 와봤네. 근데 김 부장, 내가 재밌는 동영상을 받았어. 자네 조카 숙제를 이 과장한테 시켰나? 그리고 후배 법인카드로 네 건강식품 사 먹고 다녔어? 듣자 하니 생필품도 이 과장 법카로 샀더구만. 게다가 후배를 발로 걷어차고 머리를 쥐어박기까지 하던데 또 이 과장한테 출퇴근 운전기사로 썼다고? 자네, 내가 생각한 것과는 많이 다른 사람이더라. 이거 참, 인생을 오래 살아도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내가 한심스럽구만. 전무님이 침착하게 말하자 김 부장이 절을 하듯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리곤 잘못했다고 빌더군요. 전무님,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주시면 앞으로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이고, 김 부장. 이건 실망하고 아니고가 문제가 아니야. 실수가 아니라 사건이란 말이야. 네 놈이 이런 개차반의 쓰레기인 줄도 모르고 내가 괜히 조카딸 은정이를 소개해줬구만. 내가 조카 얼굴 보기 민망하다. 전무님, 저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은정씨랑 헤어지라고 하면 그렇게 할게요. 제 자리만 좀 지키게 해주세요. 그건 징계위원회를 열어보고 판단할 문제지. 김 부장, 오늘은 이만 퇴근하게. 보아하니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이 과장이 대신 다 해주고 있었겠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전무님. 은정씨, 이 과장, 재수씨,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혼내고 때리셔도 좋으니 제발 전무님을 말려주세요. 저 이 회사에서 나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김 부장의 사과를 받지 않았고 각자 팔짱을 끼고 내려다보기만 했습니다. 전무님이 크게 호통을 치니 그제서야 김 부장은 질질 짜면서 회사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사무실 직원들을 모두 회의실로 불러 소원 수리를 적게 했답니다. 김 부장에 대한 만행, 부조리 등을 당하거나 목격한 사실이 있으면 빠짐없이 적으라고 했죠. 그러자 직원들은 수능 시험을 치르듯 집중하고 열심히 써서 제출했습니다. 이에 전무님은 하나같이 왜 참고만 있었냐며 진작에 고발하고 조치를 취했으면 오늘 같은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하소연하셨지만 한편으로는 힘없는 부하 직원들이 뭘 할 수 있었겠나 하고 공감하시곤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얼마 뒤에 남편 회사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렸는데 김 부장은 퇴직은 물론이고 그동안 사고 친 것을 감안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답니다. 또 남편은 그동안 몸과 마음 고생이 심했을 테니 김 부장에게 돌아가야 할 퇴직금을 준다고 했어요. 게다가 차장 진급을 바로 시켜준다고 했죠. 아직 과장을 2년 더 해야 하는데 아주 파격적인 인사 조치였답니다. 이 사건이 끝나게 되면서 남편은 다시 미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 보상금과 진급까지 하게 됐으니 보상을 제대로 받은 것 같다며 지난 일을 잊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희 팀장님은 김 부장과 파혼을 하고 싱글이 됐답니다. 이에 저는 좋은 일을 하나 하고 싶어서 바로 팀장님과 저희 친오빠를 소개팅 시켜줬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처음 보자마자 호감을 느꼈는지 바로 연애를 시작했답니다. 저는 너무 잘된 일인 것 같아 기뻐 날뛰었죠. 또 좋은 일이 계속 겹겹이 생기려는지 제가 임신까지 하게 됐어요. 차장이 돼 비교적 여유가 생긴 남편과 자주 사랑을 나눴더니 금세 아기가 들어선 거죠. 그래서 이듬해 엄청 예쁜 아들을 낳았답니다. 여기서 또 좋은 소식이 이어졌는데 친오빠와 팀장님이 결혼하게 됐어요. 이제야 모든 일이 제가 원하는 대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아직 마지막 반전 하나가 남아있으니 마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들이 2돌쯤 됐을 때 남편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려고 시댁에 아들을 맡기고 집에서 남편과 뜨겁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힘을 많이 써서 그런지 허기가 져서 제가 치킨을 좀 시켜달라고 했어요. 그이는 자기도 배가 고프다면서 2마리나 배달을 시켰답니다. 남편이 현금 결제로 주문을 해서 배달원이 초인종을 울렸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남편이 현관문을 열어줬어요. 그런데 배달원이 남편 얼굴을 보더니 개거품을 물더군요. 자세히 얼굴을 보니 저희가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악연이었던 김 부장이었어요. 그는 욕을 하면서 저희 집으로 들어왔어요. 이 머리 검은 짐승놈아! 내가 널 키워주려고 했는데 감히 내 등에 칼을 꽂아? 이 개자식아, 내 꼴을 봐! 이 바닥에 소몰이 다 나서 날 받아주는 회사가 없어서 치킨 배달하고 산다고! 너 오늘 잘 만났다. 내 인생 책임져라! 부장님 그만하시죠. 신발 신고 남의 집에 들어오시면 어떡합니까? 당장 나가세요. 뭐? 내가 네 놈을 갈아먹어도 시원찮은데 그냥 나가라고? 야, 너 같으면 인생 쪽낸 놈을 가만히 둘 수 있겠어? 오늘 나랑 너 둘 중에 누구 하나 저승길 가기 전엔 절대 못 나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그래요. 좋습니다. 나도 부장님한테 쌓인 거 많았는데 오늘 남자답게 붙어봅시다. 계급장 떼고 말입니다. 저는 갑자기 들이닥친 상황에 당황하긴 했지만 김 부장이 얻어 터지는 걸 보고 싶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치킨을 꺼내 한 조각 물었습니다. 영화 보는 기분으로 감상하려고 말이죠. 이윽고 김 부장이 미쳐 날뛰며 어설픈 주먹질과 발길질을 쉽게 피한 남편은 부장의 다리를 걷어차서 바닥에 쓰러뜨렸어요. 그리곤 발로 면상과 몸을 흠씬 두들겨 패줬습니다. 퍽퍽 소리와 김 부장의 앓는 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죠. 저는 말릴 생각이 전혀 없어서 김 부장이 얻어 터지는 걸 끝까지 구경했습니다. 그이는 예전에 맞았던 손찌검과 조인트를 100배 이상으로 돌려줬어요. 김 부장은 남편을 한 대도 때리지 못했죠. 만신창이가 된 김 부장은 일어날 기운이 없었는지 바닥에 엎드려서 다음 협박을 하더군요. 너 내가 가만 안 둬. 경찰에 신고해서 콩밥 먹게 할 거야. 내가 합의 안 해주면 넌 무조건 철창행이야. 알아? 부장님, 그거 아세요? 당신 지금 제 집에 무단 출입해서 난동 부렸어요. 저는 정당방위로 당신을 막은 거고요. 누가 죄가 더 큰지 경찰 불러서 물어볼까요? 자기야, 경찰 좀 불러줄래? 응, 바로 신고할게. 제가 치킨을 뜯다 말고 핸드폰을 들자 김 부장이 힘없이 손을 흔들더군요. 아이, 됐어! 하지마! 그냥 나가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온몸이 너무 아파서 움직이기가 힘들어. 부장님, 시원하게 맞으니까 기분 어때요? 내가 예전에 당신한테 허구한 날 얻어 터진 걸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 때문에 내 영혼은 갈갈이 찢겨졌었다고요. 그래도 넌 회사에 남았잖아.
내가 박탈당한 퇴직금이 너한테 보상금으로 가기도 했고 말이야. 이 정도면 누가 더 손해인지 모르겠냐? 그래요. 실컷 비난하세요. 그렇게 한심하게 끝까지 자기 잘난 맛으로 살라고요. 어여 나가서 치킨 배달하세요. 남편이 자빠져 있는 김 부장의 옷을 잡고 현관으로 끌어내려고 하자 뭔가 아쉬웠는지 김 부장이 할 말이 있다면서 멈추라고 하더군요. 잠깐! 이봐 이 과장. 저 이제 차장이에요. 알았어 이 차장. 자네 때문에 내 결혼이 파토나고 회사에서 잘렸지. 내 퇴직금도 네 놈이 빼앗아 갖고 말이야. 내가 다 받아들일 테니까 그 퇴직금만 좀 돌려주면 안 되겠냐? 나 요즘 먹고 살기 힘들다. 에휴, 우리 부장님이 어쩌다 돈을 구걸하는 사람이 되셨어요? 근데 부장님, 전 드릴 돈 없습니다. 미쳤다고 당신한테 내 돈을 주겠어요? 엄한 소리 하지 마시고 더 처맞기 전에 나가세요. 남편이 다시 잡아 끌어내려고 하자 김 부장이 자세를 고치더니 무릎을 꿇더군요. 멍투성이에 코피를 질질 흘리고 있던 김 부장은 사는 게 너무 힘들다며 하소연을 하더군요. 이 차장, 아니 선생님, 나 내일 모레 50이에요. 내가 그동안 모았던 돈은 모두 부모님 병원비로 다 쓰고 없습니다. 치킨 배달하면서 연명하고 있는데 너무 힘듭니다. 이 선생께서 저에게 퇴직금을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빌겠습니다. 나더러 선생님이라니. 그리고 뭐? 부모님 병원비? 이봐요 부장님, 아니 아저씨, 당신 부모님 장례식에 다녀온 사람한테 그런 구라가 통하겠어요? 어디 허튼 짓 하다가 돈을 다 까먹어 놓고선 부모를 팔아요? 아유, 그랬나? 선생이 우리 부모님 장례식에 왔었나요? 여하튼 나 지금 너무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 퇴직금 전부가 아니더라도 이 절반이라도 양보해줘요. 내가 이 정도 숙이고 애원하면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무단 침입에 공갈 협박까지 하시겠다? 여보, 경찰 아직 안 불렀어? 바로 신고할게. 그랬더니 김 부장이 에이, 치사한 개잡종들아! 잘 먹고 잘 살아라! 너희들 인생이 언제까지 좋을 것 같아? 이 빌어먹을 두 년놈아! 니들도 곧 망해서 길바닥에 나앉게 될 거야! 라며 도망치듯 나가더라고요. 물론 저는 경찰에 신고하진 않았습니다. 남편이 김 부장을 좀 심하게 패서 경찰서 가봐야 좋을 거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여하튼 그게 저희의 마지막 복수였어요. 그날 이후로 그 치킨집에 배달을 자주 시켜봤는데 김 부장은 다른 곳으로 옮겼는지 배달 오질 않더라고요. 이것이 다 인과응보 아니겠습니까? 부하 직원을 노예처럼 부려먹고 허구한 날 때렸으니 그에 알맞은 벌을 받은 것 같아 속이 시원했답니다. 지금 저희 부부와 오빠 부부는 매주 한 번씩 모임을 가지고 있어요. 제 팀장님이자 올케인 언니는 오빠와 금술이 아주 좋아 신혼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쌍둥이를 임신했답니다. 이렇게 글을 써보니 꽤 재밌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악연과 인연, 그리고 운명 같은 반전들까지 모두 흥미롭게 느껴지네요.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그만 줄일게요. 재밌게 들어주셨길 바라며 인사드립니다. 모두 감사하고 행복하시길 바래요. 안녕히 계세요.